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업라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가 함께 엮은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절판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가끔 중고 서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몇 해 전에 제가 이 책을 휴가지에 우연히 들고 갔었는데 그 이후에 저는 매해 한 번 이상씩은 이 책을 읽고 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영혼의 여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에 일생을 바친 분입니다. 1926년 스위스 쭈리히에서 세 쌍둥이 중에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다른 두 자매를 바라보며 일찍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그녀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 질문을 평생 놓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의 시골에서 자란 엘리자베스, 아버지의 친구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것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일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포에 직면하여서 죽기 전에 그 남자는 이웃의 아이들을 그의 방으로 불러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농장을 꾸려 나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경험은 어린 엘리자베스에게 큰 자부심이자 기쁨으로 남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살의 나이로 자원봉사 활동에 나선 엘리자베스는 폴란드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일생을 바칠 소명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사람들이 지옥 같은 수용소 벽에 수없이 그려놓은 환생을 상징하는 나비들을 보고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그는 정신의학을 공부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수많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정신과 진료와 상담, 그리고 많은 환자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죽음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됩니다. 죽음의 순간이란 제목으로 시작된 그녀의 책들은 그 이후 20권이 넘는 소중한 책들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년에 이르러 온몸이 마비되어 죽음에 직면하는 경험을 한 엘리자베스는 70세가 되던 해에 쓴 자서전 생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여의사라 부른다. 30년 이상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나를 죽음의 전문가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내 연구의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핵심은 삶의 의미를 밝히는 일에 있었다. 그녀는 죽음에 관한 최초의 학문적 정리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비할 바 없이 귀한 가르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 가르침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인생 수업은 그녀가 살아가는 동안 얻은 인생의 진실들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마지막 저서로 그녀는 2004년 8월 24일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인생 수업이란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책의 내용이 10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몇 챕터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생 수업에는 행복하라는 숙제뿐. 이 전제를 기억하시면서 저와 함께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도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당신만의 여행이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라는 챕터에서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새 쌍둥이 중 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에 새 쌍둥이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장난감을 갖고 놀고 똑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사람들도 새 쌍둥이를 각각의 개인으로 대하지 않고 한 묶음으로 대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아무리 모범생이라도 또는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상관없이 항상 C의 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은 A를, 다른 한 명은 F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교사들은 항상 우리를 혼동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C를 주는 안전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무릎에 앉았을 때도 아버지는 내가 우리 셋 중 누구인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곧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넌 누구지? 이런 것들이 자기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새 쌍둥이로 태어난 것에서부터 나의 진정한 모습을 찾고자 하는 탐구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나 자신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언제나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을지라도.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어리석은 가짜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평생에 걸쳐 진정한 자신이 되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요령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것을 냄새 맡는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상대방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코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을 동원해 감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냄새를 맡는 법을 나는 터득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진짜라고 느껴지면 나는 그들에게 접근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서 가버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진정성의 냄새를 맡는 예민한 후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이미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사람들의 진정하지 못한 모습을 가려내기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나를 강연 장소까지 태워다 주고 강당까지 휠체어를 밀어줌으로써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나 자신이 그저 그들의 자기 만족을 위해 이용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좋은 사람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면 내가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신경 쓸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읽어볼게요. 우리는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역할을 바꾸는 법은 알면서도 그것을 뒤돌아볼 줄은 모릅니다. 배우자, 부모, 직장 상사, 좋은 사람, 반항아 등 표면적으로 맡게 되는 역할들이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역할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양파 껍질을 벗길 때처럼 어느 정도 눈물이 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간디에서 히틀러까지 모든 인물이 될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히틀러가 될 수 있는 면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부정적인 모습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은 결코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할 리가 없다며 자신에게 잠재된 어두운 면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인정하고 나면 노력으로 그것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삶이 가르쳐주는 배움들을 통해 우리는 종종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역할들을 벗어 던집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본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특별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좋은 사람인 척하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순간을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삶은 가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추가 반대쪽 끝까지 올라가야만, 다시 말해 때로는 진솔한 불평도 늘어놓을 줄 알아야만 진정한 자신이 되는 중간 지점으로 올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심에서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방어술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방어술들을 일단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거꾸로 자신을 공격해 올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자란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소리 지를 때 6살짜리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힘겨운 어린 시절을 견디도록 도와주었지만 자라서 어머니가 되면 아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방어술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힘든 시절에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한 뒤 떠나보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정상적인 어린 시절 때문에 슬퍼해야만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역할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크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는 잘 풀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나 의견 충돌과 실망이 있게 마련입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문제를 떠맡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버리지 못한다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이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자신이 한 행동들의 근원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삶이라 무언가를 하는가가 아닌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진실해지려면, 또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려면 일상적인 일에서 그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입고 있는 옷에 이르기까지 기쁨과 평화를 주는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눈에 가치 있게 보이려고 일한다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신이 누구인지, 또는 적어도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인간적인 자아를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 감추고 싶은 자아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선한 마음에 이끌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인간의 모습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인위적이고 멋진 모습들로 진정한 자신을 가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 자체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인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여러 해 전 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운 좋게도 시카고 의대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교수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수들에게는 매우 명예로운 일입니다. 교수라면 학생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을 받게 되었다는 발표가 나던 날, 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친절하게 나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상에 대해 언급하는 교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미소 뒤에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아동심리학자인 동료 교수가 멋진 꽃다발을 보내왔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질투가 나서 죽을 지경이지만 어쨌든 축하해요. 그 순간부터 나는 이 남자만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언제나 알 수 있을 것이며 내 곁에 있어도 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신에 가까워지려면 자신의 어두운 면과 결점에 대해서도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심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남자가 건강이 몹시 안 좋은 70대 후반의 자기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을 보내드리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난 간신히 용기를 내어 말했죠. 할머니, 전 할머니를 보내드릴 수 없어요. 이기적으로 들리리라는 건 알았지만 그게 내 진심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나는 만족한단다. 내 삶은 멋지고 완벽했어. 더 이상 내 모습이 생기로 가득 차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난 이미 이 여행에서 많은 것을 누렸어. 삶이란 마치 파이와 같지. 부모님께 한 조각,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조각, 아이들에게 한 조각, 일에 한 조각, 이렇게 조각씩 떼어주다 보면 삶이 끝날 때쯤엔 자신을 위한 파이를 한 조각도 남겨두지 못한 사람도 있단다.
그리고 처음에 자신이 어떤 파이였는지조차 모르지. 난 내가 어떤 파이였는지 알고 있단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알아내야 할 몫이지. 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인생을 떠날 수 있단다. 그 남자는 내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난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이 그렇게 만든 거죠. 난 할머니에게 내가 죽을 때쯤엔 나도 할머니처럼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마치 비밀이라도 말하려는 듯이 앞으로 몸을 숙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 파이인지 알기 위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단다. 챕터 2. 사랑 없이 여행하지 말라. 삶의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당신의 임무는 사랑을 찾는 일이다.